the golden smile that introduced me to the days of wine and roses and you. 안녕하십니까, 정하모 소믈리에입니다. 행복한 순간에는 와인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내가 어떤 와인들을 선택하고 테이스팅 해봐야 되는지를 질문들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와인 스펙테이터가 무려 1988년도부터 매년 100대 와인을 선정해 왔기 때문에 1등 와인들을 이야기 드리면서 그거와 관련된 와인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내가 어떤 와인을 어떻게 구매하면 좋겠다라는 답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와인과 관련된 명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와인에 대한 지식과 역사적인 접근의 인식도 확장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 오래전, 1000년 전의 분입니다. 일레노르 공주인데요. 공국의 공주였던 일레노르 공주가 장차 영국의 왕이 되는 헨리 왕이랑 결혼을 하면서 이 보르도를 지창금으로 가져가게 되고, 이 지창금으로 가져갔던 보르도가 헨리 왕이 또 시간이 좀 흘러서 영국의 왕이 되시거든요. 그러면서 보르도는 영국 땅이 되면서 보르도에서 고품질의 와인들을 보르도 항구를 통해서 영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으며, 그런 수출의 판로를 개척했기 때문에 보르도의 와인들은 점점 고품질의 와인들을 가져갈 수 있었죠. 심지어 시간이 흘러서 100년 전쟁의 불씨 역시 이 엘리에노르 공주가 이 아키네도 공국의 보르도 지역을 지창금으로 가져가면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태양왕 루이 14세.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양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럽 전체 공주 중에 가장 긴 재위 기간을 가졌던 이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최고의 권력자들을, 유럽의 권력자들을 불러서 발레를 하기도 했었고, 또 바로 최고의 와인인 부르고뉴 와인들이 유명했기 때문에 부르고뉴의 지금의 명성을 잇게 해준 아주 절대 군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황제 중에 하나인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 역시 부르고뉴 지역에 특히나 특정한 와인이었던 주브르 샹베르땡을 굉장히 사랑했죠. 그래서 주브르 샹베르땡을 나폴레옹의 와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와인을 사랑했던, 부르고뉴를 사랑했던 역사적인 명사로 기억됩니다. 프랑스를 상징하는 건물이죠. 바로 에펠탑입니다. 바로 에펠탑이 구스타브 에펠이라는 사람이 건축을 했으며 1889년도,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100년 뒤인 1889년 프랑스에서 열렸던 만국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에펠탑을 만들게 되는데, 많은 예술가들은 파리의 모습을 저해하는 이 에펠탑이 건축되는 거를 막 서명을 해서 반대했다 그러죠.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펠탑 없는 파리를 저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은 파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랜드마크에 바로 이 구스타프 에펠이 만든 에펠탑을 저희가 떠올리게 되는데, 바로 이 구스타프 에펠 역시 부르고뉴 와인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가장 유명한 와인 산지인 토스카나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꽃의 도시 피렌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바로 그 피렌체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즉 중세시대를 정리하면서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가져왔던 도시가 바로 피렌체이고, 그 전성기의 이면에는 바로 금융부호였던 메디치가가 있었으며, 그 메디치가는 무려 몇백 년 동안 놀랍게도 4명의 교황과 2명의 프랑스 왕비를 배출한 명가이고, 법적인 정보와 지원을 통해서 지금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끼안티 와인의 초석을 놨던 메디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주관적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스모폴리탄 작가 어니스트 허밍웨이입니다. 어니스트 허밍웨이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소설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팬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어니스트 허밍웨이는 와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술들을 좋아했고 1등급 와인 중에 샤또 마고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사랑을 해서 손녀딸의 이름을 마거라고 지을 정도로 어니스트 허밍웨이는 쿠바나 미국과 그다음에 프랑스를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작품, 마지막에는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으로 어마어마한 또 퓰리처상을 받게 되는 작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장수 대통령이었던 프랑스의 미테란 대통령은 프랑스 지역 중에 보르도 와인을 사랑했으며 1855년부터 지금까지 등급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으나 미테란 대통령이 농림부 장관을 할 때 73년도에 무통무칠드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오는 역사적인 결정을 하게 되죠. 마지막 명사입니다. 마지막 명사는 놀랍게도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이 워싱턴이었다면 그 당시에 프랑스의 첫 번째 대사가 바로 토머스 제퍼슨이었습니다. 프랑스 첫 번째 대사였던 토머스 제퍼슨이 대사 기간 중에 프랑스의 보르도라든지 부르고니의 명품 와인들을 음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갖게 돼서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미국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프랑스의 명품 와인들의 진가를 알아봤던 사람은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아니었나라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와인 스펙테이터는 정확하게 1976년도에 창립이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미국 와인을 얘기할 때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파리의 심판, 저지먼트 오브 파리라는 파리의 심판을 통해서 미국의 화이트 와인이었던 샤또 몬떨리나와 레드 와인이었던 스택스립이 바로 프랑스의 명품 와인들을 누르고 1등을 차지했던 사건이죠. 와인 스펙테이터는 10년 뒤인 1986년도에 파리의 심판을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를 연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와인 스펙테이터라는 잡지를 알리게 됐습니다. 바로 1988년, 바로 우리나라에 올림픽이 있던 해인데요. 그 해부터는 100대 와인을 선정했고 그 100대 와인에는 처음에는 가격과 상관없이 값비싼 와인도 선정을 하게 됐지만 시간이 흘러서 로마네 꽁티 같은 몇백만 원, 수천만 원에 하는 와인들이 100대 와인에 선정되는 것은 조금은 의미가 없다라는 의견이 들어가서 이제는 100대 와인에 들어간 와인들이 생산량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되고 가격도 그렇게 너무 고가지 않은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살 수 있고 테이스팅 해볼 수 있는 와인들 위주로 100대 와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100대 와인의 선정의 기준은요. 여러분 무려 놀랍게도 2만 종의 와인으로 100대 와인에 시작을 하게 되며 그 2만 종의 와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와인 전문가 100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와인 전문가 100명이라는 표현은 저처럼 소믈리에도 있을 수가 있고 객관적으로 WSET 과정의 디플로마와 MW라고 하죠. 마스터 오브 와인도 있을 수가 있고 또 MS, 마스터 오브 소믈리에 이런 전문적으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신 전문가들이 100명 정도가 보통 5명씩 한 팀을 이루어서 그 2만 종의 와인의 시음을 시작하게 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첫 번째 90점 이상 맞은 와인들을 6,000개, 2만 종의 예선전을 통해서 이제 준결선전으로 6,000종을 올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6,000종에서 100대 와인에 들어간 와인들은 탑 10, 탑 9 이런 식으로 10위서부터는 매일 발표하면서 그 고조들을 시킵니다. 마케팅적인 고조들을 시켜서 마지막에 드디어 1등이 결정될 때는 전 세계 와인 산업의 종사자들은 누구나 다 대체 올해 1등은 어떤 와인이 할지를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것이고 그 관심을 통해서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바커가 100점 만점을 점수를 도입한 것처럼 와인 스펙테이터 역시 와인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점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 대비 품질의 가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생산량도 일반적으로 좀 많은 그런 와인들. 그다음에 와인 스펙테이터는 X팩터라고 표현도 하긴 하는데 그 매력도와 창의성, 그거는 정말 이제 가려져 있는 정말 1등은 무엇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와인 스펙테이터에서 얘기하고 있는 100대 와인의 선정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와인 스펙테이터 1위는 아지아로 나는 보르델로 디 몬탈치노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탈리아 와인으로 여행을 했을 때 토스카나 지역을 설명하면서 몬탈치노 마을에서 나오는 산조베제는 브루넬로라고 표현했고 줄여서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BDM이라고 이탈리아 와인 여행을 할 때 드렸었는데요. 바로 그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가 1등을 거머쥐었고요. 보통 1등을 거머쥐고 나면 그 다음 연도에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지역의 전체적인 와인들이 다 같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1등은 그 와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전반적인 품질과 어떤 많은 마케팅적인 효과 그리고 많은 관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각 연도의 1등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미국의 나파밸리의 슈레더 셀러라는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라는 와인이 1등을 거머쥐게 됐고요. 2021년 역시 미국의 나파밸리가 1등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도미니스라는 와인입니다. 프랑스 보르도의 뽀무로라는 지역의 최고의 와인이 바로 샤또 페트루스라는 와인이 있는데 그 샤또 페트루스를 만드는 크리스티앙 모엑스의 아들이 나파밸리로 와서 나파밸리에서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을 만드는 와인이 도미니스고요. 2020년도에는 스페인 와인 중에 두 번째로 1등을 거머쥐었는데요. 이름이 좀 깁니다. 마르케스 데 무리에타라는 이가이 그란 리제르바인데요. 제가 스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등 와인 이야기를 하면서 스페인 와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스페인은 전 세계 와인 산지 중에 단위 면적으로는 가장 많은 면적을 포도 재배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레네 산맥을 기점으로 피레네 산맥이 곧 스페인의 국경이고 대표하는 와인 산지를 두 가지만 꼽으라면 바로 리오하와 리베라 델 두에로를 꼽습니다. 그 산지의 특징과 그 산지에서 나오는 주품종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와인을 이해하는 첫 단추들을 계속 껴나갈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리오하와 리베라 델 두에로에서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토착 품종인 템프라니오 품종을 많이 재배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와인 등급의 아주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는 4가지의 등급이 있는데 스페인은 유일하게 와인의 숙성 기간에 따른 등급을 추가적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숙성을 한 것들을 크리안자, 조금 더 숙성된 와인을 라벨의 리제르바, 그리고 가장 오래 숙성된 와인을 그란 리제르바라고 표현합니다. 2020년도에 1등을 거머쥐었던 마르케스 무리아타의 이가이는 앞에 그란 리제르바가 있죠. 그리고 이 와인의 품종은 당연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페인을 대표하는 토착 품종인 템프라니오가 주 품종이 되게 됩니다. 추가로 스페인은 하부 지역, 그 남부 쪽에 헤레즈라는 지역에서 만드는 와인이 대표적인 와인이 쉐리 와인이고 쉐리 와인은 스타일에 따라서 드라이한 쉐리 와인은 식전주로 쉐리 와인 중에 조금 스위트한 쉐리 와인은 식후주로 또 같은 쉐리 와인이지만 그 와인 안에 성격이 다양해서 식전주로 쓰이기도 하고 식후주로 쓰이기도 한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여러분 굉장히 스페인 와인을 이해하실 때 커다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는 보르도의 그랑크루 와인 중에 2등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식으로 치자면 저평가주로 평가받았던 샤또 레오브 바르통이 바로 2016년도가 2019년도에 1위를 거머쥐게 됐습니다. 바로 생줄리앙이라는 메독의 하부 지역의 2등급 와인이었고요. 런던의 영국에서 열렸던 최고의 와인 품평에서 1위를 거머쥐었던 사시카이아가 무려 40년 정도 뒤에 2018년도에 와인 스펙테이터 1등까지 거머쥐는 바로 슈퍼 토스칸 와인이라고 했죠. 추가로 솔라이아와 오르넬리아. 솔라이아는 2000년도에 1등을 거머쥐었고 오르넬리아는 2001년도에 1등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모두가 와인 스펙테이터 1등을 거머쥔, 즉 객관적으로 품질과 가격이 좋은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6년도 1등은 또 나파밸리네요. 루이스라는 특이하게 카레이싱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사람인데요. 본인의 이름을 따서 미국 나파밸리의 프리미엄 와인 산지를 사서 컨설팅을 통해서 단시간 안에 빠르게 1등을 거머쥐었던 루이스 카베르네 소비뇽입니다. 그리고 피터 마이클. 피터 마이클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굉장히 즐겨드셨던 와인으로도 유명한 와인이죠. 피터 마이클 역시 나파밸리이지만 나파밸리의 보르도라 불리는 보르도의 5가지 블렌딩해서 균형감과 피니시가 굉장히 좋은 와인이 바로 1등을 거머쥐었습니다.
2014년도는 조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포르투갈의 포토 와인은 1등을 거머쥔 경우가 1988년도부터 딱 이 와인까지 앞서 한 번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로 포토가 1등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주정 강화 와인, fortified 와인이라고 해서 주정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일반 와인들이 10도에서 15도라면 주정 강화에는 18도에서 20도, 조금 넘어가는 20도가 넘어가는 와인들입니다. 이렇게 앞서서 2023년 올해부터 100대 와인 중에 1등을 거머쥔 와인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즉 여러분들 역시 이러한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와인을 추천해야 될 때 이런 와인들이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충분히 그 와인을 판매하는 현장에서 실제 그 와인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 조금 더 인식을 확장시켜 드리기 위해서 와인의 역사와 관련돼 있는 다양한 세계적인 명사들에 대한 이야기로 국강을 찾아왔습니다. 대망의 식강에서는 제가 국가대표 1호 소믈리에로 불리기 때문에 저의 좀 속사를 드러내는 국가대표 1호 소믈리에 고백이란 주제로 마지막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